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 풋고추 고품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시설고추 전공 주임교수 최윤성입니다. 어떻게 학습하여 훌륭한 농업마이스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고추의 생장, 반류, 개화 및 결실 과정과 재배 환경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응용될 수 있는 기초 이론을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농에 대한 새로운 재배 기술을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영농의 작부 체계를 학습을 통하여 각 영농에 맞추어 영농 기록을 철저히 하여 경영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작부 체계란 작물의 종류별 재배 순서라든지 기상 조건과 기력 유지에 적합하도록 작물 재배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전문 농업 경영인 농업 마이스터가 되어 지역의 선도 농업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 마이스터인의 발전은 훌륭한 강사로부터 재배 기술을 배우고 많은 정보를 교류함으로 교육생들 간의 교감과 실행을 함으로 더욱더 발전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고추 재배 기초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까짓과 작물로 열대 작물의 연중 재배를 할 수 있는 중원성 작물입니다. 시설고추는 9월경 심어 10월 중 하순경부터 수확하여 다음 해 6월경까지 수확하는 재배 방법이며 촉성 풋고추 재배는 전국에서 70% 이상 경남, 밀양, 진주, 창녕, 창원, 고성에서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고소득 작물입니다. 고품질 풋고추 생산 향상과 유통, 경영 등의 여러 요인 중에서 품종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설고추는 녹강, 청양, 오이 고추, 까리, 피망 등의 작물 선정과 작물에서도 품종을 선택하는 어려움은 재배기간의 기후에 따른 생육의 차이와 해마다 시세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품종은 재배지의 환경 조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야 하며 가실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설 풋고추의 품종 선택의 중요성은 품종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경 적응성이 높은 품종으로 초세가 왕성하고 착과가 많은 품종으로 가형이 우수하고 매운맛이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정도로 식감이 좋은 구비 조건과 내병성과 연작을 해도 생육이 왕성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물 선정과 품종 선택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품종 이상 재배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으나 재배 관리라든지 수확 및 유통에 다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설고추의 작물 분류는 녹강고추, 청양고추, 오이막고추, 까리고추, 단고추인 피망고추, 착색고추인 파프리카로 나누며 녹강 풋고추의 품종은 33 품종으로 경남의 주산지에서는 사계, 녹색 풋고추, 생그린 풋고추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청양고추는 시설 풋고추로서 신홍, 신양,
신통 슈퍼 청양 풋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까리 풋고추는 13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착가수가 많아 수확기에 일손이 많이 들어 재배 면적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오이 막고추는 매운맛이 약하고 가실이 크고 식감이 아삭하며 소비자가 선호하여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길상가, 롱그린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아나, 93, 공가, 초댕, 오이 막고추 신품종들이 새로 나와 날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라피노행 품종은 아사기와 맵사기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시설고추의 재배에서 아주 건전묘를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전묘 선택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 양질의 규격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두 번째, 실생묘와 접목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무병주묘를 선택해야 합니다. 건전묘는 묘령인 육묘일수가 중요합니다. 시설 하우스 풋고추 묘령은 50일에서 60일 묘로 본엽이 8매 내지 10매 정도로 건전묘의 구비 조건을 갖춘 것이 좋습니다. 건전묘 구비 조건은 첫째, 떡잎과 본엽의 생육이 건전하고 두 번째, 뿌리의 색은 생육이 왕성하고 흰색으로 노화근이 안 된 묘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로부터 무병주로, 네 번째, 무기영양 흡수가 충분하여 엽색이 선명하고, 다섯 번째, 묘의 소질이 재배 환경에 잘 적응된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춘 묘라야 합니다. 고추 심기 전 정식상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 분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 계량과 시비 처방을 위해서 먼저 토양 분석을 하여 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대비를 시비 처방에 따라서 시용하고, 세 번째, 합리적인 밑거름을 표준 시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양의 성질에 따라 정식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식 밀도의 일학 높이는 20cm 이상으로 하고 재식상 너비는 140에서 160cm로서 재식 거리는 25cm 정도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재식상은 토성과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추의 멀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지온의 멀칭입니다. 겨울에는 투명 멀칭 비닐과 여름 공기에는 흑색 멀칭이 좋으나 재배 기간 중에 전환하기 어려우므로 연중 재배에 적합한 은백색이나 그린 멀칭이 좋으나 다소 가격이 비싼 것이 결점이 되겠습니다. 정식은 본엽이 11매에서 13매일 때 절간이 짧고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노화되지 않는 묘로서 심을 때는 지제부가 약간 보일 듯하게 얕게 심는 것이 좋으며 뿌리 주변에만 간수를 충분히 해주고 본엽이 13매 이상 되면 제1번 열매를 착과하는데 분지가지와 신초의 출현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초기의 관리는
초기 뿌리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여 뿌리가 잘 발달해 나가도록 해주고 지상부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해줘야 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간수 방법과 간수량입니다. 간수 방법은 뿌리 주변에 간수를 하다가 뿌리 발달에 따라 점차 간수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간수량은 간수 호수의 점적 간격과 시간당 점적 간수량을 계산하여 간수의 필요량에 따라 간수를 해야 합니다. 정식 초기에 역병 등의 토양병이 발병하기 때문에 잘 애찰해야 하고, 정식 후 20일 이후부터 생육이 어느 정도 보이면 유인 각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육이 가범무할 정도로 왕성하면 수평에 가까운 수평 유인을 하고, 초기 생육이 약하면 천천히 유인해야 합니다. 생육의 정도를 보고 제1차 추비를 질소와 칼륨을 시비하도록 하며, 신초의 생육을 보고 밀양 원소를 함유한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도 좋습니다. 생육 단계별을 진단하는데 먼저 육묘시 자엽 전개기를 잘 진단해야 하고, 영양 생육과 생식 생양을 하면서 하를 분화해 나가는 것을 관찰하고, 결실로 착화되면서 가시를 비대해 나가는 가실 비대기의 정상가와 비정상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영양 상태에 따른 엽행과 야간 온도 관리와 간수에 따른 생육을 진단하여 숨머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품성이 높은 가실이 착화되도록 생육 단계별로 진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계절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이후부터 2월까지의 지온기 관리와 3월의 전환기, 4월 이후 고온기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겨울철은 일조 조건이 짧고 야간의 온도 관리와 지온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3월은 전환기로서 지온기에서 고온기로 전환되며, 일조 시간도 단일 상태에서 장일 상태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재배 관리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4월 이후 시설 재배는 고온기이며 이런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계절에 따른 관리는 간수량이나 영양관리, 유인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계절에 따라 병해충 발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추의 유인 방법은 생육 단계별로 유인 정도를 달리하여 착화 정도와 숨머지 현상이 약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유인 방법은 가지의 유인 각도를 45도를 기준하여 강할 때는 45도 이하로 하고, 수세가 약할 때는 세워주는 정화우세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고추의 착화 습성을 이해하고 재배 환경 관리와 영양 관리로 개화 결실을 조절해 상품성이 높은 착화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겨울철 단일 상태와 지온의 저하, 주야간 온도 관리 등이 생육 적응 관리에 어렵고, 수확기가 늦어지는 겨울철 착화수가 증가하고 숨모지 현상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겨울철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숨모지의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워 관리한 것은 고추의 가격을
상승하고 있는 겨울철 재배 관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착과수를 조절하고 간수, 영양관리, 지온 상승과 최대의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 유인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는 휴지기의 토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풋고추를 연중 재배를 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높게 재배하려면 여름철 휴지기에 토양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연작장애의 주요 원인은 염류 집적을 들 수 있습니다. 시설 재배에서 시비량을 노지 재배에 비해 다량使用하여 강우가 차단된 상태에서 재배함으로 염류가 집적되고 유용 미생물의 밀도가 낮아지며 전기 전도도인 EC와 토양 산도인 pH가 높아지므로 토양 조건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연작 장애를 해소하려면 첫째, 담수 처리를 하고 두 번째는 태양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 개량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연작으로 땅심이 높은 좋은 흙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휴지기의 토양 관리는 모내기를 하여 벼의 생육이 화학 형성기인 배동기까지 재배하여 짚의 유기물을 생산하고 토양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택하고 물을 담수하는 효과와 유용 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을使用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설 풋고추 재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요인으로는 강 조건과 온도, 탄산가스, 수분, 한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강 조건은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시설의 설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촉성 재배에는 남북동의 설치가 좋으며 여름 재배에서는 동서동이 적합합니다. 하우스 형태는 강폭 양지붕식이나 4분의 3 하우스 형태가 고추 재배에 적합합니다. 고추는 열대성 작물이라 가온을 해주어야 합니다. 유류나 전기 난방을 해주고 있는데 가온비가 갱년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 비용으로 고효율의 난방 효과를 위해 많은 난방 기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요즘 유류 온풍기와 전기 난방기를 겸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추 재배에서는 별도 탄산가스 발생기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와 짚을 이용한 탄산가스 발생의 효율을 이용하여도 재배에는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 풋고추 재배는 겨울 촉성 재배 중심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작행으로 겨울철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을 위해 품종과 작물의 재배 환경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재배 기술의 향상과 유통 개선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소득이 높은 시설 풋고추 수산지를 형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동물생명융합부에 근무하는 경남마이스터대학 한우전공 주임교수 장인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남마이스터대학 한우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한우 산업의 현황과 한우 소화작용의 이해에 관한 소개입니다. 마이스터대학에서는 한우 번식, 개량, 질병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있지만 오늘 교육은 한우 산업의 현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우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우 소화기관의 이해를 이번 교육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남에서 한우를 사육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들으시고 저희 마이스터대학 한우전공 과정을 지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한우 산업의 현황 및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우의 소화기 구조 및 소화생리 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 산업 현황 및 시대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축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15년 전인 2006년에 11.7조에서 14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20조로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에서 축산이 6개 품목으로서 한우 산업은 랭킹 3위로서 5.1조 원에 이르는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5년 동안의 한우 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51만 3천 농가가 한우 284만 두를 사육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288만 두의 비슷한 사육 규모를 유지하지만 사육 농가 숫자는 70%가 감소한 14.7만 호로 줄었습니다. 최근 2000년도에는 한우 가격이 사상 최대의 호황으로 사육두수는 324만 두로 늘었지만 농가 수는 8만 9천여 농가로서 다시 40%나 감소하였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 수는 감소하였지만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1996년 5.5두에서 2020년 36.5두로 6.6배가 증가되어 한우 농가가 전업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 농가의 사육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두 이하 한우 농가는 78.6%며 100두 이상 사육 농가는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두 이상 사육 농가 8.2%가 전체 한우육 생산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경남도에서는 100도 이상 사육 농가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낮은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규모 면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 한우 보유율은 전국적으로 최상위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어 비육보다는 송아지 생산 번식 농가가 많습니다. 우량 암소는 육질, 육량, 등심 단면적, 도체중 480kg 이상으로 경남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우 도체 육질 등급별 경락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한우 등급제의 개편으로 1, 2 플러스 고급육 생산율이 6.8%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거새우 평균 킬로그램당 도체 가격은 18,941원에서 2019년 19,116원, 올해 6월에는 22,231원으로 매우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단군 이래 한우 가격이 최대 호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 플러스를 생산할 경우 2등급과의 마리당 가격 차이는 360만원 이상으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양 기술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 20년 동안 한우 등급 출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20여 년 동안 한우 사육 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고급육 생산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전체 한우에서 1 플러스 이상 등급 출현율이 46.3%, 거새우는 1, 2 플러스 출현율이 32.6%, 1 플러스는 31%로서 전체 1 플러스 이상 비율이 63.4%로서 거세 비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현재 대부분 농가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별 비교에서도 거창, 김해, 울주 등 경남 지역에서 상당히 우수한 고급육 생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거새우, 연령별 등급 판정 항목에 관한 통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출하율 30.3개월에 평균 도체중은 447kg, 등지방 두께는 13.5mm, 등심 근해 지방도는 5.9, 등심 단면적은 95cm 제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출하 후 도체 성적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쇠고기 작업률에 대한 자료로서 2013년에는 작업률이 50%를 넘었고 최근에는 36에서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쇠고기 가격과 밀접한 상관에 있어 2013년도 한우 가격이 매우 낮아 작업률이 올라갔고 최근 한우 가격이 고가를 형성하여 수입육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쇠고기 작업률은 38에서 40% 정도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관심이 높은 한우 사육 농가의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한우 번식우를 사육할 경우 두당 28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비우고도 30개월 사육 시 두당 겨우 19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이 개선되어 2020년에는 번식우당 137만 원, 비우고당 12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약 7년 정도 지속적으로 한우 사육 수익이 개선되어 최근 한우 사육 농가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여가 생활의 제한에 따른 대체 품목으로 한우 고급육 소비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사육두수가 최근 345만 두가 초과되어 과잉 생산에 따른 한우 가격을 예상하는 농촌경제학자가 많지만 급격하게 한우 가격의 폭락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송아지 생산비 및 번식 두당 수익성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후 꾸준히 수익성이 개선되어 2020년에는 번식 두당 136만 7천 원으로 최고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우 비어구당 비어구 100kg당 생산비와 수익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6년에는 두당 200만 원으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면서 작년 2020년에도 120만 원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우 산업이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비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우 전공 주임 교수를 맡으면서 한우 산업이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평소 생각한 바를 정리하였습니다. FDA 자유무역 협정에서 2026년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이 0%가 되면 한우 가격의 경쟁력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시급하게 한우 생산비를 낮추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축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축산시설적법화, 축산업 허가제, 가축분 부숙도 검사 등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우를 사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MZ세대의 편입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업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 질병의 지속적 발생으로 농장 위생 방역, 질병 예방이 한우 사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서 철저히 방역 체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축산물의 소비 형태의 변화 조짐으로 고지방 한우에 대한 건강 문제, 인구 노령화 및 대체육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인 한우 개량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과학적 사양 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한우 사육농 고령화 비율이 46%로서 한우인의 고령화에 따른 마이스터 대학 교육과 같은 후계자 양성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와 농업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한우 사육농의 감소로 향후 전업화 한우 농가의 규모화를 위한 국가적 육성 대책이 요구됩니다. 축산업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동물복지입니다. 유럽은 이미 2013년 어미 돼지의 행동을 제한하는 스톨 사육을 금지했고 산란계 케이지 사육도 2012년 금지했죠. 따라서 한우 산업이 미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변화하여 대체육 또는 배양육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우 산업의 생존 전략으로 친환경 한우 산업이 중요시되고 있어 방목질을 이용한 생태 축산과 아름다운 한우 농장 조성 등입니다. 특히 한우 마이스터 교육을 통한 이론과 현장 실무 경험을 모두 겸비한 창의적인 한우인의 육성이
한우 산업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수한 유전자형 확보하여 능력이 우수한 암소의 인공수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중 적절한 영양소 공급과 백신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생시 체중이 크고 면역력이 높은 건강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후에는 과학적 사양관리, 사료급여 프로그램, 환경관리를 통한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것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경제 형질에서 유전력이 차지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등지방 두께, 건내 지방과 같은 독체 형질과 발육 형질은 유전력에 미치는 요인이 매우 크며 번식 능력은 상대적으로 유전력보다는 사육 관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림은 일본 화오의 등심으로서 건내 지방이 높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를 가진 수컷과 암컷을 선발 교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가진 한우의 선택과 더불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육성기에 양질의 조사료 급여, 성장 단계별 영양소 급여, 깨끗한 환경 관리 및 철저한 개체 관리 등과 같은 기본 사양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우 산업 현황의 이해와 한우 산업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우 영양 관리의 이해를 위해서 소화기 구조와 소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우의 소화기관으로 입, 식도, 반추위 등 4개의 위, 소장, 대장 등과 같은 타액선, 췌장, 간, 담낭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위를 포함하여 전체 소화기 무게는 체중 대비 40% 이상으로 소화기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반추위는 복강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에서 제1, 2위와 같은 반추위는 몸의 왼쪽에 위치하며 고창증이 발생하였을 때 보통 몸의 왼쪽 복강 부위가 부풀어 올라 소화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한편 몸의 오른쪽에는 간, 소장, 자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기 이후에는 오른쪽 부분이 팽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는 20개의 전니를 가지고 태어나며 성우는 모두 32개의 이빨을 가지는데 윗니와 송곳니가 없고 어금니로서 사료를 저작합니다. 모두 8개의 타액선에서는 150에서 200리터의 타액을 활발하게 분비합니다. 한우는 생후 19에서 20개월령에 앞니 2개가 영군니로 교체되며 비육이 완료된 30개월령에서 모두 4개의 앞니가 교체됩니다. 3에서 3.5년생에서 앞니 6개, 3.5에서 4.5년생에서 모두 8개의 앞니가 영구치로 교체됩니다. 특히 비육기 이빨 교체기에는 며칠 동안 사료의 섭취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한우는 약 30cm 길이의 혀로서 사료를 포획하며 20cm 길이의 풀을 좋아하고 잘 섭취합니다. 혀에는 25,000여 개의 맛세포가 분포하고 있어
고단백질과 단맛의 사료를 좋아합니다. 소에서 타액 분비는 특히 중요한데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편안하고 휴식할 때 분비가 증가됨으로써 소를 편안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침의 분비는 사료 길이, 급여 횟수, 소리, 포유 행동에 따라 분비가 촉진되며 하루 150에서 200리터가 분비되며 반추위 미생물의 영양제가 됩니다. 반추위에서 생산되는 휘활성 지방산의 중화제로서 반추위의 환경을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창증을 예방함으로써 특히 깨끗한 물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죠. 한우는 조사료 부족, 칼슘, 코발트 등 광물질 부족, 비타민 D 부족과 더위 등 심각한 밀사 스트레스 등이 발생되게 되면 혀를 돌리면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우는 4개의 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도의 변형 부위로 제1위는 1cm 정도의 유두로 덮여 있고 제2위는 벌집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제3위는 여러 겹의 책장 모양입니다. 제4위는 사람의 위와 같이 진짜 위에 해당합니다. 용적은 제1, 2위에 해당하는 반추위가 전체 위 용적의 85%를 차지하죠. 반추위는 육모로 덮여 있는데 육모의 손상을 받으면 소에서 심각한 소화장애가 발생됩니다. 특히 농무 사료를 많이 급여하면 육모가 손상되고 덩어리가 생기며 심하면 완전히 소실되죠. 이러한 경우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며 복통, 간 손상을 유발하고 사료 섭취의 중단과 심하면 급사하게 됩니다. 방금 태어난 송아지는 포유기를 이용하여 우유를 급여하여야만 설사를 예방할 수 있고 부적절한 대용류, 공유 사료를 많이 급여하면 설사 등 소화장애가 발생됩니다. 포유기 송아지의 반추위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추위 육모 발달을 위해 적절한 농우 사료 급여로 유두 발달을 촉진하고 생후 2에서 3주 이후에는 양질의 풀 사료를 조금씩 급여하며 반추위 크기의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특히 청결한 물, 비타민 A, D 주사 등으로 면역 발달을 촉진해 주어야 합니다. 거친 조사료와 사일리지 급여는 반추위가 어느 정도 발달된 4개월령 이후로 해야 합니다. 포유기 송아지의 반추위 유두 발달을 조사한 연구로서 송아지에게 우유만을 급여한 경우와 우유 및 건초를 급여한 경우에는 육모 발달이 매우 미미하고 우유, 공유 등과 함께 급여한 경우에는 송아지에서 반추위 육모 발달이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송아지를 사육할 경우 우유, 공유 및 양질의 건초를 함께 급여하면 송아지의 육모와 위의 크기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포유기 송아지의 반추위 발달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최소 12주 즉 3개월령이 지나야 성축의 수준으로 위의 형태와 미생물이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송아지의 이유는 최소 3주에서 12주령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송아지는 반추위 발달을 위해 3주령에 약 20g 정도의 양질의 건초를 급여하여 타액 분비와 반추위 발달을 촉진시키는 사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추위는 한우의 자척 제6늑골에서
골반부 입구까지 약 150에서 200리터 크기로 pH 6에서 7과 반추작용이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발생되며 한우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cm 크기의 유도는 영양소 흡수를 통해 성장과 비육 에너지를 얻습니다. 각종 미생물에 의한 섬유소 소화작용으로 휘활성 지방산이 생산되는데 소사는 풀 사료를 섭취할 때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유지방 합성에 사용되고 프로피온산은 마블링 합성에 이용됩니다. 그러나 곡류 사료를 너무 많이 급여하면 반추위 내 젖산이 과도하게 생산되어 반추위 pH 5.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과산증이 발생이 되어서 소가 사료 섭취를 중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우의 반추위 미생물 중 섬유소 분해 박테리아가 특히 중요한데 각종 사료 성분을 분해하여 소에게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만들고 메탄,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가스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미생물 종류는 박테리아, 프로토조아, 곰팡이 등으로 위액 한 방울에 수백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반추위에 속하는 제2위도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제1위와 자유롭게 소화물이 이동합니다. 특히 2위는 벌집 구조로 이물질을 그르는 최역할을 하지만 목과 같은 물질이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창상성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소와 같이 장기간 사육하는 동물에서는 자석을 투여하여 철사 또는 못에 의한 상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4위는 안충지역으로서 겹주름이 또는 천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수분과 영양소의 흡수가 일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4위는 한우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인간의 위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단백질 분해 작용이 이루어지며 pH 2 내지 3을 유지하죠. 문제는 어린 송아지에서 인공류, 사료 변경,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위궤양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료, 털, 비닐 등의 섭취로 위의 유문부가 폐쇄되어 우측 하복부가 팽배되고 사위의 위치가 전이되어 심각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추위 반추작용은 식후 30분 후에 개시되며 1일 반추 시간은 7에서 9시간, 되새김 횟수는 10회, 1회당 지속기간은 40분, 토출 횟수당 50분 정도 저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반추작용은 졸음, 수유, 그리고 분만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특히 저녁에 1회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 주간 분만율이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추위에서 미생물 불균형에 따른 소화불량 요인으로서 먼저 갑작스런 사료의 성분 변화, 지나친 저질 사료의 급여, 곰팡이나 살충제 등과 같은 오염 사료 등에 의해서 반추위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수송 스트레스, 과도한 사육 밀도 등 특히 더위에 따른 기후변화, 백신 등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우에서 간은 반추위 다음으로 큰 장기로서 체중의 2%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주요 기능은 영양소 대사 및 해독작용,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담즙 생산 등으로 소는 특히 간 기능이 약한 동물로 과도한 곡류 사료를 급여할 경우 간 농양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소장은 영양소 소화와 흡수가 발생되는 곳으로 흡수된 영양소가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장의 길이는 46m, 췌장의 약 20배에 해당되고 직경은 5에서 7cm 정도입니다.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야만 복강 지방이 적고 영양소 흡수 육모 기능의 발달이 활발하여 한우의 성장률이 개선됩니다. 또한 면역 조직의 80%가 소장에 존재하고 있어 면역 작용에 매우 중요하고 미생물 대사작용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용액 분비, 미생물 발효 및 수분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특히 분에서 발생되는 아모니아 가스 등과 같은 악취는 가축의 건강과 육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일일 배설량은 약 30kg으로 배설은 동료를 따라하는 동행 배분 습관이 있습니다. 뇨는 일일 평균 30리터를 배설하고 배설 형태는 지속성 배출입니다. 뇨의 pH는 풀 사료를 주로 섭취할 경우 약알칼리성을 띠고 혼탁한 뇨를 배설합니다. 특히 고단백질 사료를 섭취할 경우 요량이 증가하여 우사의 습도가 높아집니다. 다음은 한우의 건강을 판단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분의 형태와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황금색 변을 배설하며 대형류는 회색, 건초, 볏짚 섭취 후는 담갈색입니다. 특히 소화기 출혈이 있는 경우 혈변으로 진한 흑갈색을 띠며 제1위 과산증은 녹회색의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대장균성 설사는 액상의 노란색, 로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수양성 갈색, 노란색 변, 살모넬라균 감염 시 수양성의 노랑 혈변을 배설합니다. 크립토스포리아 감염증은 수양성 갈색 변, 소바이러스성 설사는 수양성 흑갈색 변, 시기성 설사는 회색의 수양성 변을 배설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강의를 요약하면은 한우 산업의 생존 전략은 고급육 생산과 저비용, 한우 개량으로 육량 및 육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질병을 예방하는 사양 기술입니다. 고급육 생산 기본 사양 기술 축적으로 성장 단계별 적합한 사료 급여와 깨끗한 물 급여, 사료의 약 70에서 30%는 반드시 섬유소 급여 및 사료는 2주에 걸쳐 서서히 변경하여야 됩니다. 반추 과정과 배변을 관찰하여 무엇보다도 소화기 질병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우 고급육 생산은 경영 마인드, 생각만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요. 본인이 확인하고 판단하는 연구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교육 영상 자료에는 한우 산업의 현황과 미래 발전에 관한 설명과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초 기술로서 한우의 영양소 소화 작용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